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에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도현욱입니다. 아내 없이 아들을 키우는 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작 저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혼 전보다 훨씬 여유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긴 사연을 한번 적어보려 합니다. 저와 아내는 친구 커플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만나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27살이던 아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공시생이었습니다. 29살이던 저는 당시 공고를 졸업하고 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었죠. 고3 때부터 일을 시작했고 일을 하다 보니 대학 졸업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던 분야에 기사 1급 자격증 공부까지 병행하고 있었죠. 저는 식사 자리에 나온 아내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공시생인 것을 이유로 저와의 만남을 거부하더군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고 여자와의 만남이 익숙치 않았던 저는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작정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노량진에 있는 학원 근처에 직접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가기도 하고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한 그녀를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죠. 때로는 주말에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기도 했고요. 그녀는 공무원 공부를, 저는 자격증 공부를요. 그렇게 말로는 연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연인같이 지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해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졌고 저는 그것이 제 탓이라도 되는 양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여자를 연애한답시고 쫓아다니며 시간을 뺏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해에는 밖에서 만나기보다는 주로 함께 공부를 하는 데이트 같지 않은 데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여자친구가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서 주구장창 도서관에 앉아 공부했고 저는 같이 공부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먹고 싶은 것,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곧장 일어나서 사다 주곤 했습니다. 요새 언어로 소위 말하는 밥 셔틀, 커피 셔틀을 했던 거죠. 결국 여자친구는 29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만 저는 그해 기사시험에서 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준비하던 자격증도 많이 어렵거든요. 물론 공무원 시험에 비할 바야 아니겠지만 자격증 필기 합격률이 30% 미만인 걸 보면 제가 공부하는 1급 기사 자격증도 꽤나 따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더구나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힘들더군요. 학교는 일단 가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기도 했고 회사에서도 학교를 간다고 하면 야근에 대한 배려를 해주셨지만 자격증 공부는 그런 배려도 받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혼자 공부를 해야만 했으니 더욱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공부 데이트라는 명목으로 여자친구와 같이 도서관을 간다고 했지만 저는 여자친구의 수발을 드느라 공부에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했으니 시험에 떨어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여자친구가 공무원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직장은 대기업 도급직이었는데 만약 제가 기사시험에 합격한다면 좀 더 좋은 직장에 정규직으로 이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다행히 제 청혼을 받아주었고 2007년 저희는 별 탈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약간의 돈과 제가 20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을 합쳐 아내의 직장 근처에 대출 없이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를 완벽히 마음에 들어 하시진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공무원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며 무척 좋아하셨죠. 그래도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기쁠 뿐이었네요. 하지만 결혼 후 아내와 지내다 보니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사실 연애할 때부터 언제나 아내는 갑, 저는 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그 갑을 관계에는 변함이 없었죠. 아내는 여전히 제가 자신에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맞춰주며 원하는 건 제깍제깍 갖다 주길 바랬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모시는 부하를 옆에 두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후 초반 1년간 말도 안 되게 많이 싸우게 되었죠. 아내는 사소한 것들에 일일이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물론 제가 집안일 하는 것이 서툴기도 했고 아내가 시켜야만 일을 하기는 했죠. 그러니 제가 해놓은 일들이 아내 눈에 차지 않았을 테고 설거지를 해도 빨래를 해도 하나하나 지적당하기 일쑤였어요. 또한 아내의 불만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애 때는 이벤트에 선물도 자주 하더니 이제 잡은 물고기라고 신경을 안 쓰는 거냐며 자주 서운함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결혼 후 갑자기 투입된 프로젝트로 저는 하루가 뭐다 하고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인 아내는 상대적으로 일찍 끝나 퇴근 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외로움도 느끼고 서운한 마음도 함께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 역시 아내에 대한 불만은 많았습니다. 제가 퇴근 후 집에서 TV를 보거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을 한심해하던 아내는 그렇게 TV나 보고 게임할 시간에 공부나 좀 해. 쉬는 시간에 책을 좀 봐. TV에 뭐 유익한 게 있다고 TV만 보고 있냐? 허구한 날 그놈의 유튜브나 보고 앉아있고 말이야. 등등 제가 누워서 쉬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집안일을 할 거면 좀 제대로 좀 해. 뭐 하나 시키면 꼭 내가 다시 하게 만들어. 아니 그게 뭐 그리 어렵냐고 정말. 그러면서 자꾸 야근하고 피곤한 저에게 무언가를 시키곤 했죠. 바쁘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 편하게 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저에게 쉴 틈조차 주지 않는 것이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기사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한심하다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그럼 퇴근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올게. 집에서는 도저히 집중이 잘 안 돼. 무슨 소리야. 공부하는데 장소를 왜 가려? 방에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 책상도 있겠다.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본인도 공시 준비하면서 독서실과 도서관을 다녔으면서 왜 집에서 공부가 안 된다는 걸 이해 못하는 건지 정말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사실 돈이 있었다면 제 마음대로 카페든 독서실이든 가서 공부하고 왔겠지만 결혼과 동시에 아내가 모든 경제권을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은행 공인인증서까지 가져가 버렸고 저는 한 달에 용돈 40만 원을 받아 생활해야 했죠. 다행히 대출이 없다 보니 매달 나갈 돈이 많지는 않아서 그런지 용돈에 엄청 인색하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용돈이 모자란다고 말하면 좀 더 챙겨주곤 했죠. 하지만 재테크에 관해서는 제가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내는 저축과 절약이 최고의 재테크이며 도박이나 로또, 주식 같은 한탕주의는 철저히 지향하는 안전주의 방식의 재테크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제 용돈이 아주 적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제 용돈을 마치 국책 예산을 집행하듯 지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40만 원을 받아서 그 달에 10만 원을 남겼다면 다음 달에는 30만 원만 주는 식으로 제 수중에 딱 40만 원이 있도록 맞춰주었죠. 그러다 보니 너무 갑갑하다고 느낀 저는 아내가 모르는 은행의 비상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통합계좌 조회가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 계좌에 쓰고 남은 용돈이나 아내 모르게 생기는 추가 수당을 몰래 모아두기 시작했어요. 당장 쓸 곳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언젠가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거나 급하게 필요할 날을 위해 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사실 추가 수당을 몰래 받을 수 있었던 건 연애할 때는 초과근무 수당이 없었는데 다행히 결혼하고 난 이후에 초과근무 수당 제도가 생겨서 아내 모르게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모르는 비상금이 점점 쌓여갔고 사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기는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비상금 이야기를 했더니 후임 녀석 하나가 주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잘 벌 때는 주식으로 월급 이상도 벌어들인다는 숨은 주식 고수였죠. 물론 잃을 때도 꽤 있는 것 같았지만요. 후임은 저에게 왜 돈을 굴리지도 않고 그냥 쌓아두기만 하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러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아내가 못하게 해, 주식 같은 건. 무슨 큰일 나는 줄 알아.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차피 형수님 모르는 돈이라면서요. 은행에 넣으면 금리가 낮으니까 차라리 괜찮은 종목으로 몇 주씩 사 모으세요. 그럼 그나마 잃을 걱정도 적고 안정적이니까. 주식이 안정적일 수가 있어? 아무래도 한 방에 큰 수익을 노리기는 힘들겠지만 괜찮은 기업에 제대로 투자를 하면 그리 위험하진 않아요. 제가 최근에 지켜보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한번 넣어보실래요? 기업 분석을 해보니까 몇 해 동안 순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정부가 그쪽 산업에 엄청 투자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솔직히 그 말에 좀 솔깃하긴 했습니다. 어차피 아내는 이 돈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었고 모아둔 비상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생길 때마다 그 주식을 샀죠.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자주 확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유망한 종목이라는 것과 장기 투자를 하면 원금을 잃을 걱정이 적다는 것, 그리고 주식을 오랫동안 했다는 후배의 추천이라는 것만 믿고 쭉 투자한 셈이죠. 비상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또 사고 하는 식으로 따로 매도는 하지 않고 쭉 묻어두었는데 가끔 생각날 때마다 잔고를 확인하면 수익률이 생각보다 쏠쏠했습니다. 게다가 아내 모르는 내 자산이 있다는 것이 왠지 모를 마음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단점이라면 주식을 모으는 재미를 느끼다 보니 아내가 준 용돈에서도 2, 30만 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내는 제가 너무 돈도 안 쓰고 인색하다고 구박을 하더군요. 용돈까지 주는데 외식할 때조차 그 돈을 안 쓴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외식은 우리 생활비로 결제하는 건데 왜 내 용돈을 쪼개서 사야 돼? 하고 억울한 듯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기분이지. 남편이 사주는 밥 기분 좋잖아.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렇다고 아내의 생일이나 기념일 같을 때도 모른 척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비싼 선물은 아니더라도 그런 기념일이면 20만 원 정도씩 지출을 했고 가끔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도 사오곤 했죠. 어차피 양가 부모님께 챙겨드리는 돈은 아내가 따로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제가 찌질하다며 놀리듯 말하곤 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나 동료들은 기념일에 호텔을 갔다고 하거나 여행을 간다며 부러운 듯 말하곤 했죠. 그렇게 아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왜 저에게 바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지 서운하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사실 제 가장 큰 불만은 아이 문제였습니다. 결혼 직후에 전 아내에게 바로 아이를 갖자고 말했는데 아내는 진급하면 그때 낳자고 했고 2년 반 정도가 지나 8급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7급이 되면 갖자며 또 2세 계획을 미뤘습니다. 저는 저대로 아내에게 서운한 감정이 쌓여만 갔고 결국 아내는 36살, 7년 만에 7급 공무원이 된 후에야 아이를 갖자고 말했죠. 조금 늦은 나이라 자연 임신이 어려워 시험관을 통해 겨우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9살에 첫 아이가 생긴 것이죠. 다행히 무사히 출산한 아내는 1년의 육아휴직 후 다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점은 참 좋더군요. 아내가 복직하면 그래도 사회생활을 통해 활력도 얻고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저에게 푸는 것도 좀 멈추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같이 한다고 하는데 아내는 불평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저에 대한 아내의 불만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가사나 육아 참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죠. 애가 대학에 들어가면 당신 나이가 거의 60이야. 그때까지 그 도급직 일을 다니면서 일할 거야? 1급 따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결국 아내는 제가 몇 년간 기사 1급을 따지 못해서 계속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 대학 때까지 이 회사에서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겠냐며 대학 등록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잘리기라도 하면 어쩔 것이냐고 계속 타박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퇴사하기 전에 최대한 돈을 많이 모아놔야 하는데 월급이 적으니 그게 가능한 것도 아니고 퇴직하고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미래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는 거냐고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물론 결혼 후 공부를 안 한 것은 제 잘못이긴 하지만 솔직히 억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면 집안일을 해야 했고 방에서 혼자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왜 가족과는 시간을 보내지 않느냐며 아내가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방에서 공부하려고 한다고 하면 거실에서 하라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인지 그런 오픈된 환경에서는 공부가 되지 않았죠. 이렇게는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하면 공무원 시험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집중이 필요하냐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제가 공부에 손을 놓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툼 끝에 자존심이 상한 저는 그럼 앞으로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그럼 퇴근 후에 아이를 자기 혼자 보라는 거냐며 그건 절대 안 된다며 맞서더군요. 개인 시간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자격증을 따지 못하는 저를 한심해하는 아내와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며 싸우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저는 도무지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3살이 되었죠. 육아하면 많이 싸운다고 하지만 그땐 정말 끝도 없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싸울 정도였으니까요. 남들은 아이가 2돌이 지나면 싸우는 게 줄어든다고 하던데 어째서인지 저희 부부는 싸움이 늘어만 갔습니다. 당시 아이를 장모님이 봐주고 계셨는데 아내는 제가 야근으로 늦어서 아이를 데리러 가지 못하는 것을 늘 핑계고 거짓말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업무 시간에 놀면서 처리할 일 미루고 있다가 일부러 늦게 퇴근하는 거 다 알아. 집에 와서 은서 좀 챙기고 그래야 할 것 아니야. 당신 지금 우리 엄마가 힘들게 봐주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더군요. 물론 저 역시 장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장모님께 아이를 돌봐주시는 비용으로 100만 원씩을 드리는 거로 알고 있었고 그 외에 필요하신 것들도 따로 챙겨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저 역시 장모님 댁에 아이를 데리러 갈 때 빵이나 치킨 같은 것을 사가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감사하는 마음의 표시였죠. 사실 비상금으로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제가 비상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내가 알면 분명 난리가 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그런 아내에게 미안하다며 달래기도 했고 어떤 날에는 맞서기도 했지만 우리 부부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대한 고민이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의 이유 없는 트집 잡기와 잦은 짜증은 저와의 이혼을 위한 밑밥이었더군요. 결국 결혼한 지 10년이 되던 해 아내는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는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아야 했던 것 같아. 우리 지금 10년 같이 살면서 안 싸운 날보다 싸운 날이 더 많잖아. 싸운 게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당신한테 혼난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걸 따지고 싶어? 이런 쪼잔함이 당신의 문제라는 걸 모르겠어? 아내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욱하는 마음에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집어 던졌는데 하필 그것이 아내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어찌나 세게 던졌는지 휴대폰은 박살이 났고 마룻바닥은 푹 패여버렸죠. 그 모습을 본 아내는 곧장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봐도 제 행동이 조금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화통화도 여러 번 시도했고 메시지로 구구절절 제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는 내용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친정집에 찾아가 아내가 나올 때까지 몇 시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죠. 밖에서 기다리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장모님께서 음료수를 갖고 나와서 건네주셨습니다. 애가 자네를 안 보려고 해. 내가 도서방을 거실에라도 좀 들여서 앉혀놓자고 했더니 한 걸음이라도 자네를 들어오게 하면 자기가 콱 죽어버릴 거래. 나도 이렇게 도서방이 밖에 서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은데 어쩌면 좋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수진이에게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전해주세요. 나오기 전엔 절대로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요. 난감해하는 장모님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대문이 열리며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을 대문 안으로 밀어넣은 후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변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10년간 당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발전하는 모습도 하나도 없고 게으르고 똑부러지지도 못하고 게다가 이제 폭력적이기까지 해? 핸드폰이 손에 안 잡혔으면 날 때렸겠던데? 재산 분할이고 뭐고 필요 없고 내가 시집 올 때 이 집 해온 것만 가지고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고 하자 아내는 저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출근한 사이 아내는 급기야 용달차를 불러 혼수로 가져온 화장대며 식탁, 침대, 식기들까지 모두 싣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더니 남아있는 것은 겨우 제 옷가지들과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김치냉장고 그리고 결혼 직후 본가에서 가져온 제 책상과 의자뿐이었죠. 전 아내의 선을 넘는 행동에 저도 분노가 치밀었고 결국 이혼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자고 했더니 아내의 말이 지금까지 제가 벌어온 돈이 월 350 정도이고 그 돈을 다 제 용돈과 생활비로 썼다며 여태 자신의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둔 돈은 앞으로 아이 키울 때 쓸 돈이라고 우겨댔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을 안 하기로 했으니 그걸로 퉁치자고 하더군요. 대충 계산을 돌려봐도 제 돈으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고 아내의 월급을 그대로 다 모았다 치면 10년 동안 3억 정도는 모았다는 소리였죠. 아내의 말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집값과 아내가 모은 돈을 합산해서 6대 4로 나눈다 치면 제가 아내에게 줄 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그냥 이대로 협의를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내와 그냥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고 아이 양육비는 한 달에 60만 원씩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협의를 하는 동안 아내가 살림살이를 다 빼가버린 탓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집에 살 수는 없었던 저는 얼마 동안은 부모님 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정신없이 며칠을 지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던 중 아내와 싸우던 날 제가 던져버린 휴대폰이 책상 서랍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어서 서비스 센터에 가져갔고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고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와 어떤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둘 다 상의를 탈의한 채 이불로 아슬아슬하게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자세히 보니 낯이 익더군요. 바로 저도 몇 번 본 아내의 직장 동료였죠. 사진 정보를 보니 2016년 아내가 복직하고 얼마 안 되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진은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둘은 2017년 나와 이혼을 하던 시점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한 듯 했습니다. 이미 다른 휴대폰으로 옮겨졌을 메시지 어플의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아내가 나와 이혼을 한 진짜 이유를 알기엔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미래가 안정적인 공무원 부부를 원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실을 확인한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죠. 그런데 좁디 좁은 공무원 세계에서 너희 두 사람의 불륜이 알려지면 평판에 꽤 치명적이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하며 전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아내와 그놈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죠. 소장은 친절하게 그들의 직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난리가 났고 아내는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더군요. 하지만 어떤 변명과 핑계도 들을 이유가 없었고 그들이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저는 은근슬쩍 그들의 직장에 이 사실을 흘리는 것에 성공했어요.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아내와 상간남은 해임이 되었습니다. 파면을 바라기는 했지만 해임이 되었다고 해도 사실상 공무원에 재임용되는 것은 힘들다고 하니 그것에 만족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아내에게서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양육권 변경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혼 생활 당시 아내가 자신의 재산을 따로 챙기고 오로지 제 돈으로만 생활한 것,
이혼의 이유를 저에게 돌린 것과 그리고 이후 발견된 외도 증거로 위자료를 받은 것, 또한 현재 동거 중인 그 두 사람이 아이만 외할머니에게 맡겨둔 것, 마지막으로 둘 다 무직 상태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걸었고, 긴 소송 끝에 아이는 무사히 제가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 중입니다. 필기는 합격했고 이제 실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7살이지만 제가 안심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와 이혼 직후 제가 그동안 사 모았던 주식 가격이 급등하면서 13억이 넘는 돈을 손에 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차곡차곡 넣어둔 5천만 원이 이혼 직후 급등을 했고, 발빠른 후배의 권유에 따라 일부만 남기고 매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좀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일단락되었고 저와 아이도 이제야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네요.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인과응보라든지 권선징악 같은 말은 그다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나이가 들다 보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네요. 착하게 살지는 못해도 적어도 죄는 짓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정말 힘든 결혼 10년과 이후에도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겪었지만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